이 사람이 서울대 학생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력. 이 사람이 강남에 집을 얼마 전에 샀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쉬워. 이건 이 사람한테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요. 자, 저희 개인적인 얘기까지. 네, 최악 1위부터 10위까지 봤고요. 자, 네. 최고의 배우자. 이제 최고로 이제 기본 좋은 거로 한번 10위부터 1위까지 할까요? 네. 자, 10위는 뭐냐면 자신감에 넘치고 의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씩씩하게 극복하고 이제 의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사 좀 부정적이고 막 위축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난관이 닥치겠어요. 맞습니다. 그걸 자신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좋고요. 9위는 뭐냐면 매너 좋고 신사적인 사람. 특히 여성들이 남자들을 좋아하죠. 예, 항상 매너 좋은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매너가 좋으면 집에서도 배우자한테 항상 매너 있게 할 수가 있거든. 아, 저 차 문 열어주는 남자. 아,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항상 뭔가 이제 예의 바르고 말부터 해서 행동까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요. 네. 8위는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이거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좀 맞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막 애정 표현 많이 하면서 결혼만 하면 사랑한단 말 안 해. 표현해야 알죠. 네, 표현해 알죠. 모르거든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나 생각만 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사람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거. 뭐 사랑한다, 고맙다, 그렇게 애정 표현 잘하는 사람이 배우자로 좋은 사람이고요. 7위는 약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아까도 이제 최악의 배우자 나왔는데 약자에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여튼 사회적으로 좀 어떤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네. 항상 직장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좀 친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뚝뚝하고 막 불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혼 생활할 때 배우자한테도 불친절할 수 있고 무뚝뚝하고 항상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네. 5위는 경제관념이 있는 유능한 사람. 이게 또 결혼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또 이 경제력이 또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가정 살려면 꾸려야 되는데 또 애도 낳고 잘 살아야 돼서 경제관념이 있는 게 좋은 사람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나간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한다 하더라도 계속 생활비, 경제력에 쪼들리면은 사랑이 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관념은 필요합니다. 4위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네. 이게 부부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혼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믿어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배우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외도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사업이 힘들었다든지 항상 상대방이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닥쳐도 내 배우자는 극복할 수 있다. 한결같은 믿음과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3위. 3위는 배려심이 강하고 타인에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좀 심하면 이게 소시오패스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이혼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소시오패스 같아요. 아내가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 소시오패스 같은 여자랑 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아니 소시오패스 아시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결혼 생활 때 정말 무서운 함께하기 사람이거든요. 힘들죠. 힘듭니다. 2위,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왜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성공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묵묵하게 회사를 다닌다든지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오래 가요. 이혼 안 하고. 큰 이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요. 1위는 뭐냐면 이제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저는 이제 1위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소소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사실 거창한 행복이 아니거든. 소소한 말 한마디. 그래서 이제 사소하게 이제 상대방에게 잘하는 그런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사람이 저는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고의 배우자와 최악의 배우자는 지금 크게 한 인성과 태도, 그다음에 금전이 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수위를 좀 낮추신 건지 네. 왜 그 외의 버전인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라든가 예. 플러스 무슨 궁합이라든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는 여자가 좀 이쁜 분, 네. 여자분도 남자가 잘생기고 뭐 키가 네. 크고 체격이 좋고 네. 이런 것도 네. 최고의 배우자 뭐에 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네. 왜 이건 하나 또 안 넣으신 그건 이제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비공식적인 거 좀 얘기해 뭐 주세요. 속궁합이 좋은 사람은 1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비공식적인 그럴까요? 거 어떤 오늘 것들이 김작가 좀 중요한 TV에서 거야? 사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외모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모를 보고 이제 일단 왜냐면 외모가 딱 돼야만 첫인상이 또 첫 만남이 또 성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또 특히나 시키죠. 여자분을 그렇게 많이 보니까 외모 많이 보죠. 아예 못생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착한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걸 또 안 보고 그냥 바로 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외모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결혼 생활에서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외모 오래 안 갑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 아무리 뭐 잘생긴 남자를 하도록 계속 보세요. 질리죠. 그럼 뭘 보는데? 그러니까 외모가 안 중요하고 차라리 저는 이 얼굴보다는 근데 그나마 몸매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요? 왜냐면 어쨌든 계속 그 사람하고 부부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만 보고 부부관계 하지는 않잖아요. 또 근데 몸매만 보고 부부관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또 잘 안 보이는 거고 몸매라는 거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저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지만 굳이 외모에서 얼굴과 몸매 중에 하나 따진다면 몸매가 그나마 부부 생활에서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얼굴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속궁합이라고 하죠. 속궁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이 부부 관계가 또 혼인 생활에서 그 미치는 영향이 또 크잖아요. 그래서 이 속궁합이 중요한데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조건도 좋고 뭐 외모도 좋고 다 좋은데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우리 결혼 생활 힘들다 이렇게 또 호소하는 부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 꽤 있어요. 딴 거 다 괜찮아요. 딴 거 다 괜찮아. 뭐 정말 좋은 사람이고 돈도 잘 버는데 이게 너무 밤에 너무 속궁합이 안 맞는 거야.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좀 힘들다. 뭐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에 좀 미리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이혼 사유 1위로 네. 외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외도를 하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남편 아니면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네. 더 좋은 사람을 생겨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배우자와의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네.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 두 번째 경우도 많은 건가요?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은 그걸로 시작을 하겠네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가 뭐 속궁합이 너무 좋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바람 폈는데 그 사람하고 속궁합이 안 맞는다. 재미가 없다. 그럼 바람 피겠어요? 네. 한 번 피고 말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부부관계 너무 괴로워. 속궁합이 안 맞아서. 근데 한 번 바람 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좋다. 그럼 또 하고 싶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 궁합이라는 건 사실은 네.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자연스레 딱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신체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 있죠. 아무래도. 이건 뭐 노력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혼 전에 꼭 뭘 꼭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맞춰보세요. 우리가 결혼 전에 네. 서로 간에 이런 궁합을 아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네. 배우자의 조건을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 뭐 학력, 경력 이런 거 사실 취업할 때 위조한 게 많듯이 그렇죠. 결혼할 때도 이런 걸 위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거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자기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졸업한 엘리트다. 그리고 직장도 뭐 잘 나가는 외국계에서 다닌다. 그리고 데이트도 맨날 서울대학교 앞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학생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보통은 안 믿을 이유 없죠. 안 믿어요. 굳이 그걸 가지고 거짓말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학생증까지도 막 보여줬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혼식 갔더니 막 하객들도 너무 많이 오고 막 그 결혼식 때 화환이 있잖아요. 거기 무슨 뭐 장관, 무슨 뭐 기업체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쫙 그냥 화환을 보내니까 와, 정말로 우리 남편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일단 회사를 잘 출근 안 하고, 오늘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막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한글 맞춤법도 틀리고, 영어도 잘 모르고, 막 뉴스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시사상식도 없고. 그래서 아내가 하도 이상해서 남편 좀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나갔을 때, 뭐 남편 여러 가지 서류도 보고, 그 다음에 남편 미행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는 뭐 물론 안 나왔고요. 어디 이제 고등학교 중퇴, 그 다음에 직장도 다 거짓말이었고, 심지어는 결혼식에 온 하객들도 다 가짜야. 부모님도 가짜. 화도 다 가짜로 보내는 거고. 철저하게 속인 거죠. 그래서 다 속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혼인 취소 소송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속여요. 우리가 서류 위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안 당하는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서울대학생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력. 어느 대학교, 명문대학교 나왔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그 학교에 전화해 봐야 되나요? 전화해보면 개인정보인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 전화해서 절대는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죠? 일단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증명서. 증명서 떼오라고요? 예, 졸업증명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졸업, 총장 인 딱 찍겠어요. 자,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죠. 근데 이거 위조가 너무 많거든. 제가 실제 상담한 사건 중에 위조한 경우 많고. 서류 위조 요즘에 포토샵 가면은 인터넷에 10분이면 돼요. 이거 위조하니까 이거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유, 황당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지만, 내 한평생이 달린 거잖아요. 일단 학력만 제대로 확인해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 대학교에 가는 거에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연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5월달이 가장 아름다울 때거든. 네. 캠퍼스가. 거기 축제도 많이 하고. 5월달에 연세대학교에 같이 데이트를 가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좋아요. 데이트 가자. 오빠 목요 한번 가자. 그래서 데이트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데이트가 무르익었을 때쯤 거기에 이제 그 증명서 발급기가 있어요. 네. 학교 내에. 네. 요즘에는 뭐 직접 가서 뛰는 것보다 다 증명서에 버튼만 누르면 금방 뛸 수가 있거든요. 있겠죠. 거기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 척을 하는 거야. 오빠 저건 뭐야? 각종 증명서 떼는 거야. 그러면 잘 됐다. 나 오빠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 들었는지 궁금한데 네. 오빠 성적 증명서도 한번 떼보자 이러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뛰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막 거기서 막 안절모절 못하면서 절대 안 돼 이럴 수가 있겠죠. 네. 오빠 왜 안 돼? 나 사실 뭐 F 나와서 괜찮아. 오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F 나와도 괜찮아. 네. 뭐 나 오빠 뭐 들었는지 궁금해. 이렇게 슬쩍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뛸 수 있겠죠. 네. 근데 끝까지 안 띄워준다. 네.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증명서 떼달라고 하는 것도 좀 쭈삣쭈삣하죠. 근데 여러분의 그 쭈삣쭈삣하고 뭐라 그럴까 좀 오글거리는 거를 참으셔야 돼. 아니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겠습니까? 얘가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네. 라는 거를 그래도 여러분 일생이 달렸거든.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어쨌든 내 눈앞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는 거의 100%니까 이거는.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먼저 뛰세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여자분이 이화여대 나왔다. 그 이대 가서 먼저 뛴 다음에 오빠 나 이거 들었어. 그 이제 오빠 거 보자. 그러면 덜 이제 뭐라 그럴까 오글거리잖아요. 네. 아시겠죠? 내 거를 먼저 주고 네. 기브앤테이니까 그럼 상대방 것도 받을 수가 있다. 좀 괜찮겠죠. 그럼 그래서. 괜찮겠죠. 네. 근데도 끝까지 안 띄워준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럴 때 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네. 내가 뭔가 그런 증명서를 좀 발급받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의심의 단서가 몇 뭐가 개가 있었겠죠. 있었을 그렇죠. 때 그렇죠. 확인하는 용도로 그렇죠. 하면 확인 되는 용도로. 거죠. 확인 용도로. 근데 막 그런 것도 없는데 발급을 하자. 그럼 야 너 뭐야 하여져 그러겠을까요? 하여튼 상황을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직업 중요하죠. 뭐 하는 사람이냐 일단 그거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의사다, 변호사다. 어떻게 확인하죠? 요즘 가짜 의사 변호사 많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 제가 이인철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막 가짜인데 여기 나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면허증에 있는 번호 가지고 그 협회나 그런 데 전화해서 이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협회에 전화하면 이거 확인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화가 좀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 딱딱딱 이인철 변호사 치잖아요. 그럼 두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의 변호사 다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이니까 서울지방변호사에 들어가면 제 이름 치면은 그 사람의 이제 사진까지 나와요. 사진 경력 나오니까 사진 나오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다. 그럼 홈페이지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때는 전화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마케팅부에 김차장 그렇죠, 바꿔주세요. 그럼 전화해서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 끊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근데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그럼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귀찮다고 확인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직업이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확인하시고요. 네. 세 번째 말한 대로 경제력. 이 사람이 강남에 집을 얼마 전에 샀대.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쉬워. 이건 이 사람한테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요. 주소를 알면 등기부 주소만 등본 때문에 되는데. 그렇죠. 주소는 알 수 있잖아. 오빠 그 예를 들어 주소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선물 보내줄게. 오빠 집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서울 선물 보내줄게. 그게 선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집 명의가 네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란 말이에요. 그럼 주소를 알아서 뭐 서울 강남구 무슨 뭐 청담동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다. 그러면 등기부 딱 들어가면 1번이면 돼요. 등기부 쫙 나오면 여러분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개가 있거든요. 네. 다른 거 볼 거 없이요. 갑구하고 을구만 보세요. 갑구에 보면 소유권자가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자의 제일 마지막 뭐 1번부터 10번까지면 10번 송길동 나오면 그 남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을구도 참고로 보시면 을구에는 이 집이 대출이 얼마 있느냐. 뭐 10억짜리 집인데 10억 대출이 있으면 뭐 깡통이잖아요. 대출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학력과 그 다음에 직업과 경제력을 좀 경제력.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변호를 하시다 보면 네. 사기 결혼도 종종 있는 거잖아요. 종종 너무 그런 걸 많습니다.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믿으니까
여러분 믿는 도끼 발등 찍힐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님이랑 인터뷰를 하는 것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이제 대머리였다든가 아이고,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 굉장히 이뻤는데 네. 좀 성형을 좀 많이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가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실제 이것 때문에 상담하고 오시는 분 많은데 어떤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뭐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냐면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 가발 쓰고 만났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대머리였던 거죠. 그래서 먼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게 뭐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속았다. 아니 나한테 왜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걸 속일 수 있냐 이렇게 막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혼인 취소까지 될까요? 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머리만 갖고는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우리 법이라든지 판례 뭐 대머리를 속였다 뭐 그게 혼인 취소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참고로 이 법조인 중에 굉장히 머릿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탈모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탈모가 좀 진행되고 예, 뭐 어떤 뭐 담당 법관이 자기도 이제 탈모가 너무 심하고 대머리인데 이것 때문에 혼인 취소라고 판결 내리겠습니까? 이제 뭐 농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 대머리 탈모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을 겪는 커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상대방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속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대머리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미팅에서는 뭐 가발을 쓰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몇 번 만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기회에 뭐 사실은 내가 좀 탈모가 심해서 가발을 쓰고 있다. 뭐 가발을 좀 그럼 가발 벗은 것 좀 보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여자친구가 뭐 괜찮아 뭐 오빠가 더 멋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만약에 뭐 가발을 벗었는데 오빠 나는 오빠 그거 싫어 그러면 그 여자는 내 인연이 아닌 걸 떠나보내야죠. 평생 가발 쓰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만나는 게 좋고요. 결혼하는 분한테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탈모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오죽했으면 탈모 이제 공약까지 나왔겠습니까? 뭐 지원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냐. 자, 그럼 반대인 경우는요? 성형.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지나친 성형을 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이혼되면 큰일 나겠죠.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혼하겠습니까? 좀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단순히 성형했다는 걸 숨긴 것 자체만 가지고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돼요.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는 2세의 외모가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로 성형하는 여자랑은 결혼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당신은 절대로 고친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 절대로 안 고쳤어. 나 그거 믿는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세 태어나니까 완전히 다른 애가 태어났어요. 성형한 게 완전히 다 성형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되나요? 이럴 경우에 뭐냐면요. 성형한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부부 갈등이 커지고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 어디 고쳤다.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 모든 혼인 취소 사유가 마찬가지. 당신한테 얘기를 차마 못했다. 사랑해서 안 했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꼭 탈이 납니다. 혼인 취소랑 네. 혼인 무효는 뭐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는 남녀가 가짜로 혼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오시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사랑하지도 않고 혼인했는데 그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혼인 기록을 완전 없애는 게 혼인 무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인할 생각이 없는데 가짜로 국가를 속여가 이건 범죄거든 또. 공정조서 업무 불실 기재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고요. 혼인 무효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이런 일은 거의 없겠네 그러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신혼주택 결혼한 부부들 신혼주택 분양이 잘 되잖아요. 이 재테크 수단으로 혼인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제 막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브로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주택 당첨 받고 이제 바로 이혼하는 거죠. 이게 혼인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부도 뭐 국내 사람들 간에 뭐 네.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뭐냐면 둘이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 속였다. 이거 뭐 직업이라든지 학력을 속였다. 나중에 밝혀졌을 때 하는 거 혼인 취소라고 해서 혼인 취소는 이혼과 사실 효력은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 무효, 취소 이혼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랑 사실혼은 네. 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남녀가 좋아서 같이 사는 게 동거예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네. 사실혼은 뭐냐면 결혼은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근데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게 사실혼이에요. 안 했어. 그럼 그건 혼인신고를 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건가요? 똑같진 않습니다. 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기 때문에 일단 부부 간에 각종 의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협조 의무, 정조 의무, 부양 의무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나중에 헤어질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을 받아요. 그러면 뭐 굳이 혼인신고 할 필요 없겠네? 똑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속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란 법률은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더 가져가요. 상속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부부는 상속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도. 한 푼도. 10년 살건 30년 살건.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혼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네. 초혼도 마찬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늦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혼인신고 안 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까요, 그러면? 있죠. 예를 들어서 제력한 남자다. 제력한 남자인데 나이 들었는데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젊은 여자를 만났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제력가 여성인데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누나 오빠 하면서 좋다고 따라다녀. 근데 솔직히 의심이 좀 가겠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내 돈을 좋아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20살 나는 젊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15살 차이 나는 어린 남자가 왜 누나 하면서 나를 따라다니지? 젊은 여자도 많을 텐데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좀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혼인신고 빨리 해달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나중에 있어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혼인신고를 해주죠. 근데 혼인신고 하자마자 또 이혼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밥에다 독약 타거나. 자, 이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혼 후에 네. 재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안 하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자,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잘하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혼을 하신 분이 이제 네. 간혹 있는데 네네. 이게 새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네네. 재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재혼이 어떻게 보면 초혼보다 더 힘들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혼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만남 아닙니까? 네. 근데 재혼은 뭐냐면 부부간의 만남도 있지만 자녀가 또 있어요. 자녀와의 또 이 조화, 갈등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 각자의 재산이 또 어느 정도 형성되고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각자의 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복잡하고 또 이 많은 분들이 이 재혼하면서도 또 부부 갈등을 겪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초혼하고 이혼 사유가 똑같아. 뭐 상대방에 대한 뭐 외도, 뭐 아니면 뭐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재혼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피해자야. 상대방 재수없게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힘들었어. 고생했어. 그래서 이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자기도 뭔가 상대방한테 잘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고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다 보니까 재혼 생활도 역시 똑같이 갈등을 겪거든요. 왜 혹시 이혼했을 경우에는 우리 부부간의 문제가 뭐였을까? 나는 혹시 뭐 잘못된 게 없었을까? 잘못한 게 없어. 이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상대방이 잘못한 거 위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나한테도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혼했는데 초혼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형이 잘 안 변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호탕하고 뭐 좀 뭐 적극적이고 이런 남자를 만났다고 재혼해 똑같은 사람 만났거든. 그럼 똑같은 이유로 또 이혼해요. 왜냐하면 사람인 게 쉽게 안 바뀌거든.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상형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쁘고 그냥 이런 여자, 예쁘고 그냥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아. 어쨌든 보기 좋잖아요. 근데 역시 재혼하고 나서 또 예쁜 여자 찾고, 자기 관리만 잘하는 여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뭐 호화하고 사치하고 또 뭐 가정생활로 뭐 내팽개치고 이게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처음 선택이 잘못되었었는데 네.
다음번에도 그 선택을 한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선택을 할 그렇죠. 확률이. 본인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네. 또 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초원과 다른 사람 만나야지만 조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근데 것 참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성한테 내가 이끌리는 거는 그렇죠. 끌리는 거는. 뭔가 약간 자연스럽게 뭔가 되는 뭐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그 결혼하신 분 중에서 네. 금전 관리를 네. 따로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랑 부부 간의 뭐 행복이라든가 이혼과 연결되는 것 데이터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부부 간의 금전 관리는 같이 하는 게 같이. 서로가 더 행복할 확률도 좀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엔 또 따로 하는 추세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한테 다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남자가 뭐 월급 하면 다 갖다 주고.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양쪽이 각자. 다 각자 생활하면서 생활비만 조금 모아서 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 부부마다 다 이제 패턴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신뢰가 없으면은 남자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남자가 이제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다 갖다 줬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살고 이제 이혼하게 됐거든요. 남자는 뭐라 생각하냐면 아 아내가 300만 원씩 지금 10년이니까 얼마야 한 달 1년에 한 3천만 원만 적어도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10년이면 한 2억 정도 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할 때 한 2억 빨리 내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 아내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 나 오히려 대출 받았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빼돌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각자 관리하는 게 맞죠. 상대방한테 맡기려면은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그 신뢰가 없으면은 각자 관리. 근데 각자 관리해도 또 이게 불만이 커요. 이게 또 뭐 어디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친정에 빼돌렸어, 뭐 시댁에 빼돌렸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네.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돈을 전부 다 맡겨도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내 돈 갖고 튈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겠죠. 맡길 수도 없고요. 자, 그럼 이혼 후에 네. 좀 행복해지는 사람과 네. 불행해지는 사람, 이혼했다고 모두가 불행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구분 짓는 건 좀 어디서 발생하죠? 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 거의 다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불행하다고 막 저한테 하는 게 왜 변호사님 이혼시켜서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래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불행해서 이혼하는 거죠. 그 불행의 주된 이유가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바람피거나 때리거나 나를 무시해서. 근데 이혼하면 이게 싹 없어지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의 요소가 없어지니까 결국 행복하게 돼요. 이혼했다고 아 나 너무 신난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적응을 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행의 원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이게 원인이 뭔가? 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마 뭐 내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우울증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이게 순전히 배우자 때문이다. 90% 이상이. 그러면 사실 이혼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거든. 주된 원인이 배우자니까. 그럼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나랑 헤어졌다? 그러면 주된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배우자가 원인이 아니라 내가 자체가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혼하고 나서도 역시 행복해질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이제 진단을 내리고 이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 자체가 사실 큰 일이긴 하니까 네. 그 상처는 남겠네요. 상처는 누구나 남죠. 상처 없이 이혼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 아, 변호사님, 나 이혼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반이나 줘야 되고, 이혼 과정도 뭐 1년, 2년 걸리고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유능하니까 뭐 나를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좀 기쁘게 행복하게 좀 바로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런 변호사는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이혼합니까? 왜냐하면 한 가정이 두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도 두 개로 쪼개져야겠죠. 재산도 반반 쪼개줘야 돼요.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5억, 5억씩 나눠야 되잖아요. 10억인데 갑자기 10억, 10억씩 짠 두 배가 되는 경우는 그런 마법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뭐 바로 이혼 신청한다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1년, 2년 걸리고 또 이혼하다 보면 우리나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또 험담도 해야 되고 진단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덜 손해보고 이혼하십시오.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자해서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내 주가가, 내 주식 사는데, 코인 사는데 계속해서 떨어진다.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팔아야죠. 손절 아닙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손절하세요. 그래야지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네. 재결합하는 케이스도 있죠. 간혹 있죠. 많죠. 간혹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혼을 그래도 신사적으로 잘한 경우예요. 진흙탕 싸움한 경우, 맹수처럼 헤어진 경우는 재결합이 안 되고요. 그래도 신사적으로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합의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통 크게 그냥 남편이 뭐 돈을 잘 버니까 아내한테 뭐 집도 그냥 주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충분히 해주고 면접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또 뭐냐면은 이게 또 좀 너무 성급하게 이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어쨌든 고맙잖아요. 뭐 집도 다 해주고 애들도 정말로 잘해주고 양육비도 많이 주면 이런 고마운 감정이 생기다 보면 또 다시 사랑이 또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자녀를 또 이제 외계로 해가지고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한 푼 두 푼 안 주려고 싸우고 뭐 상대방에 대한 치부 다 드러내고 정말로 이거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하죠. 절대로 재결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혼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미련이 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혼하지만 내가 이 아내 이 남편하고는 그래도 미련이 좀 남아있다면 잘 해주셔야 돼요. 그나마.